안녕하십니까. 복합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동영상으로 CGAM 문제의 열경지학적 해석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GAM 문제의 정의, CGAM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며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열병합 발전에 대한 1번 비용 배분을 풀어봐라, 2번 비용 최적화를 해봐라, 3번 내부 비용 흐름을 계산해봐라. 아래와 같은 소형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이 있습니다. 비용 배분이라는 거는 여기와 같이 파란색 투자비가 투입이 됩니다. 인풋 비용이죠. 연료비가 여기서 연료가 이렇게 투자되고 연료 단가는 4달러라고 주어졌네요. 이렇게 파란색이 막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전기 생산되고요, 열 생산되지 않습니까? 전기 비용 얼마냐, 열 비용 얼마냐 계산해봐라. 그것이 비용 배분이 되겠습니다. 비용 최적화라는 거는 아래의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을 최소의 금액으로 건설해봐라, 비용을 최소화해봐라가 비용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3번 내부 비용 흐름이라는 거는 1번에 에너지 흘러가죠, 2번에 에너지 흘러갑니다, 3번에 에너지 흘러갑니다. 1번에 비용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2번에 비용이 흘러가죠, 3번에 비용이 흘러가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비용 흐름, 내부죠. 내부 비용 배분은 이건 외부입니다. 외부 맞죠? 내부 비용 흐름을 계산해봐라. 이것이 CGAM 문제, CGAM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구글 서치를 하시면 CGAM 프로블럼 하고 또 코스트 올로케이션 이렇게 치시면 CGAM이 뭔지 세부적으로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2장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열경제학적으로 TEC 방법, TECD 방법, TFA 방법, 리포 방법, 스페코, 모프사 등등 한 10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연력학 제2법칙인 엑서지를 가치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계학에서도 이 CGAM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회계학은 1번만 하는 거죠. 1번만. 여기 C라는 거는 C 프랑고폴러스, G 짜짜로니스, A 발레로, M 본스파보스키 이 네 분이 열경제학 큰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들의 이름을 앞글자를 따서 CGAM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거를 CGA 문제라고 정의 내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공기예열기가 있습니다. 공기예열기. 그럼 공기예열기가 있는 특성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공기예열기를 빼보죠. 이렇게. 그럼 공기예열기가 없는 특성이 또 막 연력학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이 공기예열기가 있든지 없든지 비용의 특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기예열기가 있을 때의 비용의 특성하고 공기예열기가 없을 때의 비용의 특성하고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회계학적 방법은 대체설비 효율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체설비. 자, 공기예열기가 없습니다. 이것의 대체설비는 무엇입니까? 자, 이번엔 공기예열기가 있습니다. 이것의 대체설비는 무엇입니까? 회계학적 방법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CJM이라는 분들은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시고 이제 SCI 361편, 320편, 수백 편의 논문을 쓰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CJM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M 문제, 킴의 방법. 네 번째 동영상에서는 회계학적 방법을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고, 지금 5번째 동영상에서는 킴의 엑서지 방법론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 A New Thermoeconomic Methodology for Energy Systems라는 구글에서 이걸 검색을 하시면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논문은 2010년도에 이렇게 출판이 됐었고요. DJ 킴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당연히 연력학이니까 연력학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T하고 P가 주어지죠. 온도하고 압력하고 질량, 이 세 개는 무조건 주어지는 값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구해야 되죠. 그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동영상 제2번에서
이렇게 어떻게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구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저희들이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구하려면은 책 한 권 분량에 컴퓨터 코딩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즉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계산을 해주고 거기서 이 수식을 적용을 하면 엑서지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뭐 좀 더 있습니다만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엑서지는 이렇게 구한다. 더 복잡하게 이렇게 뭔가가 더 있습니다. 이건 본 동영상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엑서지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히 이것이 이제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엑서지 구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계산이 좀 쉽다. 그래서 엑서지를 이렇게 구하고, 이거는 이제 그 물성치 코드 50만원짜리 구매를 하시면 그 물성치 컴퓨터 코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니까, 여기서 엑서지는 피지컬 엑서지, 물리적 엑서지와 화학적 엑서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을 총 엑서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 생각은 발전소에서 엑서지는 물리적 엑서지만 들어가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CGA의 문제에서는 전통적인 CGA 문제 앞에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케미컬 엑서지까지 들어갔는데, 케미컬 엑서지라는 뜻은 분자 조성비입니다. 대기가스 분자 조성비하고 연소가스 분자 조성비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분자 조성비에 의해 가지고 또 엑서지가 좋은 에너지가 또 나오기는. 그런데 분자 조성비 가지고 열병합 발전을 못 돌린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온도와 압력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온도와 압력만 해당하는 이거를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쓰든지 간에 총엑서지를 쓰든지 간에 제 방법론의 결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여하간 저 개인적 생각에는 피지컬 엑서지를 여기다 쓰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케미컬 엑서지는 언제 쓰느냐? 연료전지 해석할 때 케미컬 엑서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CO2 계산할 때, 탄소 배출권 아닙니까? 이건 페널티예요, 페널티. CO2 페널티는 또 동영상 3번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끝났고, 2번 엑서지 균형식을 만들어라. 엑서지 균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W 더하기 이거는 F 이렇게. 이거 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은 또 안 되니까 아마 세 번째 동영상에서 이거 있죠, 이거. 이것이 이제 엑서지 균형식입니다. 정답이라는 거죠. 이거에 맞게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무조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 거 빼기 나오는 거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 W. 1번에서 W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거 빼기 나오는 거. 1 빼기 2. 그래서 엔탈피. 1 빼기 2번 하시면 됩니다. 엔탈피 1. 엔탈피 1 빼기 엔탈피 2. 111.9. 음수 111.9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전기 전용 기기이죠. 자, 여기하고 열 생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W 구성 기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컨버스천은, 연소기 이거 공통으로 관련된 거 아닙니까? 전기와 열 생산의 공통 구성 기기이죠. 그래서 공통 구성 기기인데 이거 절대 공통 구성 기기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통 구성 기기이죠. 이거 전기 생산 전용 구성 기기이죠. 이거는 공통 기기 아닙니까? 전기와 열 생산에 공통으로 관여하는 공통 구성 기기인데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공통 구성 기기입니다. 이거 환경 공통 구성 기기죠. 전기와 열 생산에 공통으로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없어도 되긴 되죠. 그래서 상대적 공통 구성 기기가 되겠고, HRSG 오직 열 생산에만 관련된 구성 기기 아닙니까? 그래서 열 생산 전용 구성 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W Common Absolute Work Common Relative Heat On이 이렇게 있죠. Common Relative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 엑서지 투입량
역시 들어가는 거 빼기 나오는 거 하시면 됩니다. 1번 엑서지 빼기 2번 엑서지 하시면 되죠. 1번 엑서지 빼기 2번 엑서지, 1번 엑서지 빼기 2번 엑서지 하니까는 104.01이네요. 이렇게. 그럼 손실 1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손실 1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호니까 바로 손실 1이 계산이 되죠. 7.8이라는 손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7.8이라는 참 좋은 에너지가 날아갔다는 겁니다. 날아갔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7.8이라는 좋은 에너지가 날아갔습니다. 전기가 책임을 져야죠. 따라서 여기 손실 비용은 전적으로 전기가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소기를 한번 볼까요? 연소기에서 들어가는 엑서지 빼기 나오는 엑서지 하시면 됩니다. 연소기 이거 3번 12번 빼기 4번이죠. 연료 엑서지가 또 들어가네요. 그래서 연료 엑서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317.8, 317.8. 이것도 역시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엔탈피랑 엑서지랑 제가 같게 놨습니다. 역시 피지컬 엑서지를 써야 한다. 케미컬 엑서지가 아니라 피지컬 엑서지, 그 연료에서도 피지컬 엑서지만, 물리적 엑서지만 써야 한다라는 점을 제가 주장을 하면서, 근데 뭐 케미컬 엑서지 써도 숫자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조금 큽니다. 이게 이 숫자보다 조금 크다. 그리고 결과에는 계산 결과에 전혀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317.8이라는 숫자를 넣고요. 32 빼기 4, 3, 12 빼기 4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20점이죠. 여기서 큰 엑서지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97.5라는 엑서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손실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전기와 열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통구성기기가 됩니다. 마찬가지 이와 같은 논리로 쭉 계산하시면 수식이 다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이것을 엑서지 균형식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까지 계산했고요. 우리의 관심사항은 이거죠. 지금 엑서지 투입량, 가치 에너지 투입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이제부터 이제 회계학입니다. 비용 배분 해봐라. 자, 1번은 연력학이고요. 2번도 연력학입니다. 여기까지는 연력학자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연력학자에게 맡기면 연력학자가 정확한 계산을 해줍니다. 3번을 이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동영상 4번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연료가 317.8이 들어가고 전기 108 생산되고 열 135.6이 생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엑서지, 전기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엑서지 보면 여기 전기 여기 W 1번과 4번 아닙니까? 에어 컴프레셔와 가스 터빈이죠. 전기 생산. 그래서 1번과 4번을 더합니다. 1번과 4번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27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열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엑서지는 Q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71.2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71.2를 여기다 넣습니다. 연료는 4달러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그래서 연료 가격은 수식 여기에 있습니다. 연료 가격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자, 대체 설비 효율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회계학적 방법을 계산하기 위해서 대체 설비 효율을 과연 몇 %를 넣을 거냐?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입니다.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의 전기 생산 대체 설비 효율은 복합 발전이다.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스터빈 발전이다. 가스터빈 발전은 38%입니다. 도대체 대체 설비 효율을 몇 %를 넣어야 되냐? 모르니까 일단 55%, 80%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메리트를 계산을 합니다. 메리트는 그 열병합 발전 가동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득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동영상 3번 동영상, 4번 동영상에서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M 메리트가 48.1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48.1이라는 연료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에너지 인풋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KW, KQ 구하는 공식은 동영상 3번에서 가치 에너지 계산 테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요 속에다 그대로 숫자를 대입하시면 되죠. 네, 그 계산 샘플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KW 가치 에너지 이렇게 투입량이 계산이 되고, 이제 비용 배분을 해야죠. 비용 배분 수식은 이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비용 배분 수식이. 비용 배분 하였습니다. 원가 산정하면 되는 거죠. 원가 산정 공식은 이거지 않습니까? 비용 나누기 생산량 하면은 전기 원가. 이거는 열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요까지는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유니코스트 레이쇼. 유니코스트 레이쇼는 이거 퍼센트 붙이면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무조건 60대 40이에요. 무조건 60대 40입니다. 리버스 디스트리뷰션 방법은 이것도 60대 40이네요. 그 동영상 4번에서 회계학적 방법론의 합리성을 검토하면서 이거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메서드 이상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리버스 디스트리뷰션 메서드가 오히려 타당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충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왜? 여기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답이니까. 그래서 이게 60대 40이라는 숫자가 이게 합리적인 거냐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 그럼 킴의 엑서지 방법론은 이제 엑서지를 여기 엑서지 있죠. 여기 엑서지를 적용을 하면은 이거 70대 30이네요. 31 이게 과연 합리적인 답일까? 이거 역시 이제 답변을 못하죠. 가장 큰 핵심은 컴바인드 에피션시입니다. 컴바인드 에피션시.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컴바인드 에피션시 이렇게 효율을 구했습니다. 연료 단가 나누기 생산 단가. 연료 단가 나누기 생산 단가 하시면 그 전기 효율이 나오고요. 전기 생산 효율. 연료 단가 나누기 이렇게 열 단가 하시면 이렇게 열 효율이 나옵니다. 열 생산 효율이 나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자,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을 보겠습니다. 55%가 전기 생산 효율이 발전 효율이 55%가 63.3%로 증가했답니다. 8.3% 증가한 겁니다. 역시 앞동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설명했듯이 전기 효율 1% 올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이렇게 8.3% 올라갈 수가 없다. 80% 열 효율은 80%가 92.1%로 올라갔다는 거죠. 12.1%가 올라갔습니다. 열 효율은 올리기 무지기 쉽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엑서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킴의 엑서지 방법. 이거 저기 뭐야? 53%라네요. 이거 55%라고 했는데 52% 깎아먹었다? 예. 엑서지 방법하고 이 숫자하고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이거 아무런 관련 없는 숫자입니다. 네. 아무런 관련 없다. 이거하고. 여하간 본 발전소는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이죠.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의 발전 효율은 53%로 쳐주겠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원래 가스터빈이에요. 이게 가스터빈 발전소입니다. 가스터빈 발전소는 38%죠. 원래 그 38%가 열병합을 가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53%로 이렇게 대폭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럼 열 효율은 80%가 이제 118.8%. 역시 효율이 100%가 넘어갈 수 있느냐? 그 COP 거꾸로 타는 컨덴싱 보일러는 103%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히트펌프는 COP 3.0, 4.0 이러지 않습니까? 그 300%, 400%라는 뜻이죠.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34% 대 76.7%를 넣겠습니다. 34%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발전량이 108 아닙니까? 네, W 나누기 F를 한 겁니다. 실제 발전을 그대로 넣은 것이고 76.7%는 이 생산량 아닙니까? 이 생산량 나누기 연료량 한 겁니다. 그래서 76.7%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즉 시스템 그 자체 시스템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이거는 대체 시스템을 넣은 거죠. 자, 이렇게 실제 발전소 그대로를 넣어보자. 자, 넣어보니까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은 30.7%가 나오네요. 리버스는 16.5%가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상한 숫자죠. 앞에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비슷하게 나왔죠. 5번, 6번이.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또 완전히 막 숫자가 이상해졌습니다.
엑서지 방법이야 당연히 뭐 효율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건이니까 똑같고요. 자, 그러면 발전 효율을 보겠습니다. 자,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 52.9%로 쳐주겠답니다. 52.9%로 쳐준다. 34%가 52.9%로 막 뻥튀기가 된 겁니다. 76.7%가 119.3%로 뻥튀기가 된 거죠. 둘 다 가능합니다. 34%가 몇 프로입니까? 이거 뭐 한 18%? 19%. 19%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합 발전 아닙니까? 그것이. 그 복합 발전을 거기서 더 이상 상승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엑서지 방법이랑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이랑 이거 거의 비슷하네요. 예, 역시 우연의 일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 수식이 이상하다. 그 결과가 이상하다는 그 동영상 3번 및 동영상 4번에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징을 또 살펴보자면 네, 베니핏 디스트리뷰션 방법은 반드시 이 두 개가 같아야 합니다. 같게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전기 생산 효율 개선과 열 생산 효율 개선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전기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열 생산하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조금 상승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조금 상승되고 쉬운 것은 많이 상승돼야 되겠죠. 엑서지 방법은. 예, 그런데 또 그러면 엑서지 방법은 이것도 56대 55 오히려 이게 뭐 일단 같다라고 치고, 이거는 뭐냐? 네, 이거는 지금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을 돌려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증기를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이 증기 가지고 증기 사이클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야죠. 왜 증기를 만듭니까? 온수를 여기서 증기 생산을 왜 하죠?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그 열병합 발전에서 모드 4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드 1이 있고 모드 4가 있죠. 이건 모드 4예요. 즉 그 증기 터빈에서 생산될 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량 포기를 한 겁니다. 증기 터빈에서 생산되어야 할 전기를 전량 포기하고 오로지 전부 다 열 생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야죠. 그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것이 30.9%가 되겠습니다. 모드 1을 돌리면은 30.9%보다 훨씬 더 이제 낮아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보일러 효율은 제어 주장들으라고 예를 들어서 170 정도? 17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55%밖에 안 되는 이유. 전기예요, 전기. 전기로 취급한 겁니다. 전기가 돼버린 거죠. 왜냐?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게 전기죠, 이게. 이거 여기서 증기 생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전기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증기를 전기 가격으로 쳐줬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맞다. 이것은 모드 4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간발량 보상 방식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간발량 보상 방식 계산이 안 됩니다. 0 계산이 안 되죠. 간발량 보상 방식. 자,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입니다. 가스터빈 열병합 발전에서 간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간발 불가능하죠. 간발은 증기터빈 사이클에서 하는 겁니다. 가스터빈 사이클에서는 간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34%. 34%가 맞다는 겁니다. 앞에서 55%를 넣으면은 웍이죠, 웍. 계산이 됐습니다. 간발량 보상 방식. 왜? 55%라고 넣었으니까. 근데 현실은 34%라는 거죠. 간발량 보상 방식 계산은 안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3장 연력학적 수식을 유도를 할 때 동영상 3번째에서 이것이 이제 표준이고, 근데 전기 쪽이 장사가 안 된다. 열 쪽이 양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수식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RC, CR이죠. 상대 공통 기성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책임을 열 쪽이 져라. 근데 그러면 전기 단가는 낮아지고 열 단가는 높아지죠. 또 반대로 열 장사가 안 된다 지금. 그러면은 상대적 공통 구성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의 책임을 전기가 져라. 전기 단가가 높아지고 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 계산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5번, 0번, 5번, 0번, 5번 공기 예열기, CR, 커먼 렐러티브, 상대 공통 구성기기. 그 다음 0번도 CR이죠. 그 상대 공통 구성기기. 여기서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손실의 책임을 원래는 둘 다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 장사가 안 된다 이거죠. 전기 장사가. 그래서 열이 좀 부담을 더 져라. 네, 그래서 여기에 발생되는 손실의 책임을 열 쪽에 부담시키는 것이고, 여기서 마찬가지 공동 구성기기죠. 공통 구성기기인데 열이 좀 더 부담을 져라. 그래서 0번, 5번. 그래서 이 0번, 5번을 전기 측에다가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이 말은 열 장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열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를 전기 측에다가 부담을 시키면 앞에서 그 공식은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30.9%에서 27.6%로 떨어졌네요. 이번에는 이거 전기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열 측에다가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기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69.1%에서 63.1%. 열 단가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번 이거는 전기와 열이 둘 다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할 때 선택할 수가 있고, 이거는 그 열 측이 장사가 안 된다. 이거는 전기 측이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셋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최소값, 이건 최소값입니다. 이거는 최대값입니다. 이 최소값과 최소값 사이에 그 적당한 숫자를 하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킴이 제안한 방법론은 답 하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답을 3개를 제시해서 협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스텝 4. 이거는 여기는 회계학자분께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이거는 기계공학자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회계학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부 비용 흐름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1번 각 구성기기에서의 손실 비용을 계산해라. 손실 비용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게 비용 흐름입니다. 여기 단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선 단가는 이게 지금 연료 단가가 4달러라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연료 단가가 지금 연료의 엔탈피 단가랑 연료의 엑서지 단가랑 지금 제가 같다라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연료의 엑서지 단가도 4.0달러가 되는 거죠. 앞에서 연료 가격은 4달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론은 다 같아요.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다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비용은 엑서지 곱하기 연료 단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비용 흐름이 이게 달러 퍼 세크 있죠. 달러 퍼 세크가 쭉 계산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번 상태에서 엔탈피가 111.9라는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2번 상태에서 416달러 퍼 H라는 돈이 흘러간다는 거죠. 물론 1, 2, 3, 4, 5, 6, 7 해서 이게 다 1, 2, 3, 4, 5, 6, 7, 8에서 모든 그 가격이 계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엔탈피 단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엑서지 단가예요. 엔탈피 단가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수식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엔탈피 단가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연력학자 분들께서 열경제학자 분들께서 이제 이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CX라는 말은 여기서 CK 구했습니다. K에다가 엑서지를 대입하겠다고 하면 이제 CX가 되는 거죠. 엑서지 단가, 이거 인터널 코스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엑서지 단가를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에너지 흐름만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DF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삭제. DF만 들어갑니다. 에너지 흐름만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예, 다 똑같습니다. 그 내부 에너지 단가는 어디에서나, 내부 엑서지 단가 어디에서나 다 똑같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엔탈피 단가는 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열 경제학에서 내부 비용 흐름이 되겠습니다. 스텝 2, 예, 각 구성기기에서의 손실 비용을 계산해라. 여기 손실 비용을 계산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여기 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손실이죠. 손실에다가 손실 엑서지에다가 그대로 6.14를 그대로 곱하면 네, 50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적용해야 될지 이거를 적용해야 될지 저도 애매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거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옳다라고 저는 이제 동일성격 발표자는 판단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에어 컴프레셔에서 좋은 에너지가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에너지의 손실의 비용은 얼마냐? 그것이 바로 $50라는 거죠. 1시간당 $50라는 에너지가 이게 자꾸 돈이 자꾸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설계 또는 인수 성능을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 실제 성능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테이블처럼 계산을 해서 이 두 개의 차를 구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노화예요. 노화. 그래서 노화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기기 투자비 회수 기간을 계산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구성기기가 노화가 막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막 성능을 깎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젠가 그 구성기기를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 교체 시간을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구성기기를 교체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해라. 즉 총 손실 비용이 그 구성기기 구매 비용보다 작으면 아직 쓸만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교체해야 되겠다. 야, 구성기기 바꿔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의 열경제학은 1번만 해요. 1번만. 저는 2번, 3번, 4번, 5번을 킴은 추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내부 비용 구성 흐름은 왜 인터널 코스트 플로우를 계산해서 뭐 할 거냐? 현재의 열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그 적절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부 비용 흐름을 계산해서 이와 같이 언제 구성기기를 교체할 것인지 판단의 자료가 된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 엑서지 방법론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균형식입니다. 여기서 핵심,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영상 3번에서도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연력학은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여기다가 코스트를 붙이는 순간 정답이 깨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코스트를 이렇게. CK를 붙였다. 엔탈피를 하면은 이게 되고요. 엑서지를 하면 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붙이고 뭐 여기에다가 하나 붙이고 두 번째 여기에 또 하나 붙이고 세 개 또 여기에도 붙이고 뭐 또 다른 방법론은 나는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다가 붙이겠다. 비용을 변수 여기에다가 변수를 붙이겠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즉 변수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킴이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변수를 붙였네요. 이거는 제가 동영상 3번에서 제안했고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핵심 하나의 사이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 사이클이라는 거 특히 매우 조심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 하겠고요. 모프사 방법은 이렇게 변수를 붙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페코 방법은 이렇게 변수를 붙였다는 거죠.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뭐 누가 간단하고 딱 수식을 보기에도 제가 당연히 간단하죠. 변수가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K예요, K. K가 뭐 실제 발전소에는 한 100개 구성기기죠. 구성기기가 한 50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압세굴루라는 분, 터키 분께서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바이오 엔진 파워 코제네레이션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여기서 가스엔진 전기가 생산되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온수가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ECT 방법은 수식을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계속 수식이 또 어구저를 이렇게 추가 수식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런 논리가 이렇다라고 이거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까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결과가. 두 번째가 이제 모프사 방법 역시 수식을 이걸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풀어야 됩니다. 수식을 역시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요까지 있네요. 수식이. 세 번째 방법이 원어지 방법. 수식도 있습니다만 이거 다 제가 동영상 3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론 이거죠. 이것만 풀면 됩니다. 이것만. 이거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수식이지 않습니까? 수식 2개만 풀면 된다라는 거죠. 저의 방법론은 매우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페코 방법 역시 이 수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께서 결론은 원어지 방법이 가장 쉽고, 또 여기 원어지 방법이 동영상 발표자가 발표한 방법이 열병합 발전에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여기다가 킴이라는 사람은 CK를 붙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느냐를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는 왜 CT, CP, 여기다가는 왜 CS를 붙이는 게 당신은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지를 설명해 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수학 공식으로 문제를 그렇게 풀어라가 아닙니다. 설명을 해내야죠. 설명을. 이거 모두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에서 엑서지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엑서지로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엑서지는 동일한 겁니다. 그 가치는. 그래서 가치가 동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치가 동일하다. 원가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문제를 풀 때 이게 엑서지의 가치는 다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럼 엔탈피의 가치는 어떨까요? 다 다르죠. 엔탈피의 가치는. 엔탈피는 양입니다. 양. 엑서지는 질입니다. 그 질의 가치는 당연히 다 같죠. 엑서지란 유효 에너지입니다. 효과가 100% 좋은 거예요. 가역률이에요. 이론적으로 100% 가치 있는 에너지를 엑서지라고 합니다. 자, 이론적으로 100%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똑같은 엑서지 아닙니까? 그 가치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아웃풋, 나오는 엑서지의 가치랑 들어가는 엑서지의 가치랑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붙이면 열적 엑서지의 가치죠. 온도에 관련된 엑서지의 가치랑 압력에 관련된 엑서지의 가치랑 다르다는 겁니다. 다를 수가 없죠. 같죠. 이론적으로 100%로 전부 다 똑같이 무조건 좋은 에너지인데, 그래서 엔탈피의 가치는 엑서지로 평가를 합니다. 다시 1법칙적 에너지의 양은 2법칙적 에너지의 질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2법칙적 에너지의 질인 엑서지의 가치를 또 평가해야 됩니까? 뭘로 평가를 해야 되죠?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이거 엑서지의 가치는 어디서나 동일하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이번에 엔탈피로 풀겠다. 자, 방금 수식은 저는 이걸로 풀었습니다. 근데 나는 엔탈피로 풀겠다. 네. 즉 이걸로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엔탈피 가지고 같이 평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H 가지고. 그것이 바로 엔탈피 방법론이죠. 엔탈피 가지고 나는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엔탈피의 가치는 어디서나 같다라고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근데 엔탈피의 가치는 달라요. 엔탈피의 가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엔탈피의 가치는 당연히 다 달라야죠. 네, 그래서 엔탈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력학제 1법칙으로 문제를 풀면은 전기하고 열은 항상 똑같이 전기의 가치는 열의 가치랑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 CK가 되는지 저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력학 계산은 각 구성기기별로 수행하고 비용 균형은 하나의 사이클에 적용해야 한다. 즉 연력학 계산은 아주 복잡하게 문제를 풀고 비용 균형은 다시 이 논문으로 돌아오면 앞세굴분께서 제 그 방법론을 논문에 써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 방법론은 하나의 사이클에 적용하는 거예요. 사이클 보시죠.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가겠죠. 사이클 한 개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사이클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요렇게 가나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뭐 이게 좀 복잡합니다. 두 개네요. 또 아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두 개. 또 요 사이클도 있죠. 요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거 뺑뺑뺑 이게 아마 오일 같은데 루블리케이션 이거 사이클 3개입니다. 3번 적용해요. 3번. 네, 여기 그 논문 저자분께서는 그냥 통합 사이클로 사이클 이거 전부 다 한 개다라고 이제 취급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킴의 방법론은 킴이 가장 잘 알고 있죠. 이분께서는 이제 당연히 정확히 모르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메일을 보내서 이 논문을 같이 한번 써보자. 사이클 3개로 구분해서 한번 제안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하나의 사이클에 적용하는 겁니다. 원 사이클 적용하는 거다. 비용 배분과 내부 비용은 서로 다른 분야이다. 자, 앞에서 제가 1번 비용 배분이 있다. 2번 최적화가 있다. 3번 내부 비용 해석이 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거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1번, 2번, 3번은 전혀 다르다라고 동영상 발표자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기존 기존 경제학에서는 기존 열경제학에서는 제 생각에는 1번, 2번, 3번을 통합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것 같다라는 거죠. 아이고, 비용 배분이란 손실의 책임을 생산품에 부담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손실이라고, 로스예요, 로스. 손실의 가격을 0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0이 돼버렸습니다. 이 손실 비용이 0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전기하고 열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의 책임을 전기하고 열에 이렇게 부담시키는 것이 비용 배분, 원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맞죠? 여기에 손실이 있어요, 원래. 이걸 0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부 비용 해석은 뭐냐? 저 동영상 발표자 주장은 손실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비용 배분을 보시죠. 손실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0이죠, 0. 그것이 원가 산정이죠. 0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손실의 비용, 요거. 얼마입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정답 맞습니까? 정답 아니죠. 동영상 3번에서 이거 정답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정답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정답 아니죠. 초등학교 산수에 틀렸습니다. 자, 이거 정답 맞습니까? 정답이죠. 초등학교 산수에 맞지 않습니까? 곱하려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라고. 네. 정답이네요. 정답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비용 배분하고, 이건 비용 배분 정답 아니다. 내부 비용 해석 정답이다. 그럼 내부 비용 해석 뭐하냐? 해석해서 뭐하냐? 방금 앞에서 제가 이렇게 스텝 4, 이거는 기계공학자 분들께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구성기기를 교체할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다.
각 구성기기 후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 비용을 계산을 하시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게 여기 단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를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아무 숫자나 넣어도 답입니다. 왜냐하면 약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도대체 이 단가를 제 생각에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 이렇게 4.0달러를 넣던지 아니면은 제가 계산했던 이렇게 동영상 3번에서 계산했던 내부 비용, 내부 엑서지 단가 6.14 계산 공식은 이거죠. 이거를 넣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 개인적 판단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6.14가 타당한 것 같다. 네, 그거는 또 동영상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엔탈피 단가는 엑서지 단가가 있고요. 이건 엑서지 단가는 어디에서나 다 동일하다. 근데 엔탈피 단가는 다 다른 거죠. 이 엔탈피 단가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엑서지 단가가 있고요. 네, 어디서나 동일하다. 엔탈피 단가는 다 다르다. 즉 엔탈피를 같이 평가한 게 엑서지라는 거죠. 양을 질로 같이 평가한다. 그래서 최적화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거 최적화도 역시 기존 회계학적 방법론은 예를 들어서 스펙코 방법 이거를 써가지고 또 최적화를 수행을 합니다. 최적화란 이온이 최대화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온 최대화? 맞죠? 프라핏이 이온이 최대화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가 빼기 투자비. 판매가 빼기 투자비 하면은 이거 이온 아닙니까? 이것이 최대가 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판매가 빼기 투자비에서 이거 원가 산정하고 비용 배분이나 내부 비용 해석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수식 자체가. 이게. 그런데 기존 열경제학적 방법론은 자꾸 이 수식 하나 가지고 비용 배분도 수행하고 내부 비용 해석도 수행하고 최저가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A New Summer Economy Methodology for System, DJ 킴 논문에서 역시 최적화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놨고 이렇게 이게 방금 그 수식입니다. 이윤이 최대화하면 된다. 프라핏 여기 있네요. 프라핏이 이윤이 최대화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이렇게 최적화 어떠한 조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떠한 조합으로 해도 문제가 풀어진다 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동영상을 외국의 열경제학자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펙코 방법 정답 아니다. ECT 방법이 가장 유명한데 ECT 방법 정답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가장 합리적인 거냐? 왜 단가를 이렇게 붙였냐고 설명을 가장 잘 해내는 방법론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열경제학자 분들께 아니 이거 스펙코 방법이나 ECT 방법 이거 맞는지 이게 원가 산정이죠. 스펙코 방법이나 ECT 방법 STT 방법 등에서 제시한 최종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최종 결과가 이 수식 당연히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가 산정이죠. 이게 맞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 방법만 제가 가장 알고 있지 다른 방법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본 동영상에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모프사 방법은 정확히 맞습니다. 이거에. 그래서 이 수식에 맞는 방법은 킴의 방법과 모프사 방법은 정확히 맞다. 모프사 방법도 제가 한 2년간 열심히 연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엑서지 원가가 아니라 열원가가 최종 결과로 제시되어야 된다. 현재 열경제학에서는 엑서지 원가가 최종 결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엑서지 원가가 최종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 자, CJ의 문제를 풀어보자면 여기 전기 단가면 스펙코 방법은 이렇게는 STT 방법, ECT 방법, 모프사 방법, 킴의 방법은 전기 단가가 이거다. 근데 열 단가 있지 않습니까? 온수 앞에서는 증기였죠. 증기 단가를 엑서지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최종 결과를. 이렇게 되면 이제 혼란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열원가로 오해를 해가지고 자
아니, 여기가 지금 온수 아닙니까? 온수. 온수 원가가 전기 원가보다 큰 게 맞습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온수 원가가 전기 원가보다 훨씬 큽니까? 전기가 무조건 가장 좋은 에너지입니다. 100% 전기 따라갈 거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전기 단가가 더 높다고, 훨씬 높다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열원가로. 정확히 엑서지 원가입니다. 엑서지 원가예요, 엑서지 원가. 이걸 열원가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열원가로. 그 열원가로 바꾸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 다음과 같이 수식이 있고, 자, 그럼 열원가로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거 타당하다는 거죠. 7.42 전기 원가 7.42 달러, 열원가 3.71 달러. 둘 다 같은 정답입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둘 다 같은 겁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는 같아요. 같은 겁니다. 근데 최종 결과는 엑서지로 엑서지로 그 논문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열원가를 최종 결과로 제시해야 한다. 역시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경제학에서는 hit은 에너지는 엑서지 더하기 에너지 아닙니까? 그게 맞죠? 열은 엑서지 더하기 에너지입니다. 여기 정답은 뭡니까?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인터널 코스트 플로우는 여기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하는 겁니다. 정답이죠. 똑같다. 근데 비용 균형식은 비용 배분은 여기다가 0을 곱하는 거죠. 에너지 쓸모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에너지에 0을 곱해줘. 자,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엑서지 단가예요, 요게 열 단가입니다. 이거를 최종 결과로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엑서지 단가는 수식, 이거를 Q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증기 원가. 자, 증기 원가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답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증기의 엑서지 원가를 뜻하는 거냐, 증기의 열원가를 뜻하는 거냐, 명확하게 불러라. 증기 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답은 두 개가 존재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자, 연료 단가가 있습니다. 연료 단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 표현이 틀렸다는 거죠. LHV 단가가 있고요. HHV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연료의 LHV 단가를 얘기하는 건 연료의 HHV를 단가를 얘기하는 거죠.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죠. 혹시 또 연력학을 적용하면 HHV는 LHV 더하기 한 10% 정도 되죠. 이게 LHV의 10% 정도. 여기서 또 코스트를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0을 곱해요. 여기다가 0을 곱하면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LHV 단가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회계학에서 연료의 LHV 단가를 줬습니다. 회계학에다가 줬습니다. LHV 단가를 줬습니다. 회계학 짜증냅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전부 다 HHV 단가를 씁니다. 이거를 써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LHV 단가를 회계학에다가 줬습니다. 줘도 되죠.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LHV 단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회계학자 분께서는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를 해야죠. 나누기를 해서 이거 HHV 그 회계학자 분께서 참 귀찮게 실이 한 번 더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명확히 해라. 엑서지 단가를 말하는 건지 열 단가를 말하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비용입니다. 프로젝트 비용 맞습니까?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프로젝트 비용이 아니라 VAT가 포함되지 않은 프로젝트 비용이 있고 VAT가 포함된 프로젝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해야죠. 이거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프로젝트 비용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건지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뜻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엑서지를 회계학적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앞에서도 동영상 2번에서도 여기 회계학 방법에서 엑서지 적용합니다. 근데 그 엑서지는 첫 번째 동영상에서 봤듯이 이렇게 여기다가 엑서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엑서지를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그래야지 올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논문을 보면은 엑서지 방법을 적용했다라는 회계학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엑서지는 적용해야 한다. 더 월드뱅크에 보시면 레귤레이션 오브 히덴 이거 규정이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에서 전기와 열의 원가 산정은 이렇게 하시오라는 그 월드뱅크의 규정이 있죠. 거기 엑서지 방법이 있어요. 월드뱅크 레포트에 엑서지 방법의 결과는 전기 57% 대 열 43%다라고 이렇게 그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열 가격이 43원? 전기 가격이 57원이면 열 가격이 43원이나 된다고? 저도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역시 월드뱅크에서 제가 볼 때는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올바른 표기법은 이게 엑서지 방법에 의한 거는 이게 두 가지겠다는 거죠. 온수 엑서지 단가가 있고요. 온수의 열 단가가 있습니다. 온수의 열 단가는 이게 한 예를 들어서 3분의 1 정도로 이것의 3분의 1 정도 확 떨어져요.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결론이. 근데 거의 전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엑서지 단가를 열 단가로 오해한 거 아니냐? 엑서지 단가를 열 단가로 오해한 거 아니냐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고,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역시 또 회계학 논문에서 엑서지를 회계학적으로 적용한 거 아니냐? 한번 또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즉 이게 틀렸다는 거죠. 엑서지 방법 더 월드뱅크에 나와 있는 그 숫자는 틀렸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서지 원가가 아니라 열원가가 최종 결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론에 의한 결과비고, 앞에 그 CGAM 프로블럼을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여기 Cost Attribution Methodology in Cogeneration System이라는 논문, 예, 보시면 이거 SCI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TC 뭐 쭉쭉쭉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역시 요거 잘못됐다는 코스트 오브 스팀이 아닙니다. 엑서제틱 코스트 오브 스팀이라고 써야죠. 물론 다 알아먹으니까 뭐 그렇게 정확히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이 딱 이것만 보고 이거 열단가? 열단가로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힛 유닛 코스트 열단가로 바꿨습니다. 즉 엑서지 단가를 힛 열로 바꿨죠. 그래서 킴의 방법은 전기가 100원일 때 킴의 방법은 열이 44.1원이라는 거죠. 전기가 100원일 때 CET 방법은 72.9원이랍니다. 뭐 거의 뭐 전기 가격이랑 열 가격이랑 거의 뭐 삐둥삐둥한 거 아닙니까? 이쪽 방법을 치면 이거 열 가격이 너무 낮네요. 27.5라고 이게 TC1이 방법은 27.5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과연 이 다양한 방법론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일단 가장 이 킴이 제안한 방법론이 중간에 있네요. 딱 보기 좋게 하여튼 중간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다기보다도 결국은 수식 논리입니다. 수식의 논리. 과연 여기다가 CK 딱 하나만 붙일 거냐, 아니면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붙일 거냐, 이렇게 붙일 거냐. 예. 여기서 결판이 난다라는 거죠. 수식에서. 그리고 실제 열병합 발전은 연간 실시간 이렇게 하루에서도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다 계산을 해야 합니다. 원래 원칙은. 근데 이거는 뭐 1시간마다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설계도면 있죠. 그 설계 열평형 선도 가지고 문제를 계산하는 것이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실무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 방법론을 채택했다 하면은 이렇게 계산해야죠. 왜냐면 정부에서는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니까. 실제는 이렇게 계산되더라. 연구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열경제학의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1번부터 23번까지 열경제학의 대표적인 논문이고요. 1번 이거는 다시 킴이 쓴 영어 논문이 되겠고, 2번부터 21번까지는 역시 킴이 쓴 한국어 논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한 편밖에 못 썼네요.
영어 논문 한 편 쓰기가 한 달 이렇게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돈 벌어야지 영어 논문 쓰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한국 논문만 썼습니다. 향후 시간 나면 이거 싹 2번부터 몇 번인가요? 21번 한 50편 정도 됩니다. 50편의 영어 SCI 논문을 쓸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글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회계학적 방법론은 회계학적 방법론에 리뷰 논문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앞세글로 이렇게 구글 검색을 하시면 논문을 참고 자료를 논문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CJ 문제가 있는데 회계학적 방법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회계학에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이렇게 실제 가동 중인 발전 열병합 발전 및 다양한 복합 발전에 대해서 차근차근 킴이 제안한 방법론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지금 최근 수소가 좀 핵심이지 않습니까? 수소를 생산을 합니다. 전기 생산하고요. 수소를 생산을 합니다. 이거 수소 가격 얼마로 책정해야 되겠습니까? 회계학적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대체 시스템의 설비 효율을 얼마로 놓을 거냐. 참, 공기조화 시스템입니다. 온기하고 냉기가 있습니다. 이 온기의 질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기의 가치를, 냉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기조화 시스템입니다. 공기조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간의 쾌적한 삶이죠. 자, 인간의 쾌적한 삶을 그 가역 일, 웍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쾌적한 삶의 가치 평가 기준은 만족도죠, 만족도.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가지고 막 바람을 씌웠습니다. 아, 만족스럽다. 그 만족도가 가치 평가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앞에서 제가 엑서지를 매우 강조를 하였습니다만 가치평가 기준은 다양하게 있다. 여기서는 엑서지가 맞아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존, 실. 여기서는 엑서지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족도 가치 만족도죠. 그게 또 있습니다. 그 공기조화에 그 팩터가 있어요. 예상 불만족도라는 팩터가 있고 그 예상 불만족도로 그 공기의 가치를, 냉기, 온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열병합 발전에서의 전기와 열의 합리적인 원가 산정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합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복합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 방법론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이냐를 파악을 하는 것이 복합 에너지 시스템, 다양한 에너지 시스템이 있죠. 중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